제5강 학문기 과제 반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문기 단계에 대해서 그 시기에 갖는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 다시 숙지하면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이제 조절과 분노, 유기불안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이해한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동과 성인에서 그러니까 이미 학문기를 지난 시기에서 학문기 주제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은 지난 방금 봤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분류한 이 학문기 시절의 이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문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같은 거죠. 결국 이제 1세부터 3세까지 쭉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그 같은 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양자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양자 관계. 이것은 이제 구강기에서 자기 경계를 만들면서 자기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드는 시기와 대별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구강기에는 자기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은, 학문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중요한 대상인, 주로 이제 어머니라고 지칭되는 그 중요한 대상과 교류하게 되는 양자 관계, 두 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예상해 볼 수 있지만은, 요 다음 단계가 되는 이제 남근기 시기에는 이제 3세에서 5세 정도 되죠. 자기 존재 한 명, 그리고 주요한 대상인 어머니 하나, 그 외에 이제 제3자, 제3의 인물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류. 그래서 삼각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대1의 관계다. 양자 관계다. 우리가 이제 구강기 때는 환경, 즉 세상은 다 어머니랑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한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양자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아주 주된 대상, 자기를 양육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환경이 됩니다. 환경은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 이외의 것들이죠. 구분이 어느 정도 돼요. 삼각관계에서는 이제 환경이 더 세분화되는 것이죠. 결국 똑같은 측면이긴 한데, 이 부분을 보자면 이 상하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즉 양육자랑 피양육자 간의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에서 한쪽을 훈육하고 지도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 입장에 대해서 순응하고 반항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도, 순응. 좋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질타, 반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리개별화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완전히 두 사람이 구분되는 것은 결국은 이 1대1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애매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거의 이 두 존재가 한 덩어리인 양, 공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 덩어리인 양 있다가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대로 영역을 구축하고, 또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름대로 영역을 이제 인정하는 그 단계, 이걸 이제 분리라고 할 수 있죠. 분리, 두 개가 나눠지니까. 그리고 이제 개별화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따로 이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제 개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얘기는 서로 다른 그 관점에서 한 가지의 상황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죠.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그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많이 거론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몇 가지의 그 이 시기에 중요한 심리적인 과제, 특성들을 거론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율성이었죠. 자율성. 오토노미. 이 1대1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분리개별화에서도 그렇고 이 자율성.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역들을 인정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의사들을 표출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분리개별화. 이거는 이제 내가 어머니로부터 구분되어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제 남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1대1의 관계, 분리개별화, 그리고 조절 내지는 통제라는 표현. 한글은 다르지만 다 영어 컨트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컨트롤은 이 상하관계 측면들을 특히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분리개별화와 그 동전의 앞뒤처럼 있는 것이 바로 대상 항상성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간에 좀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리개별화는 이제 내가 어머니로부터 분리돼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대상 항상성은 그렇게 분리돼서 어머니라는 대상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 통합된 하나의 존재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 분리개별화와 대상 항상성은 결국은 이제 거의 같이 붙어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율성에 대해서 대비되는 어떤 측면으로는 수치와 의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갖는 것은 쉐임. 이것은 자기 전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내 특정한 어떤 부분 하나하나의 잘못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전체가 나는 못났어,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자기 전체를 부족하다고 규정하는 그런 태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 조절과 통제를 못했을 때 상하관계에서 이 조절과 통제를 이제 부모한테 뺏길 때 이러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고 병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 중에 하나가 강박이죠. 강박. 물론 여기에는 수동성이라는 특성도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같이 다루는 부분에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식 중에 강박적인 처리 또는 수동적인 처리도 있고, 물론 그 외의 처리도 있죠. 그냥 있는 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개별화와 대상항상성은 거의 동전의 앞뒤처럼 작용해서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이나 그리고 자신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실은 이 표현은 분리개별화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분리개별화, 대상항상성과 더 가까운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과 가까운 표현은 분열이라는 표현. 병적인 이 분리개별화, 대상항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 분열, 그리고 대상상실 불안. 이거는 이제 유기불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버릴 것 같은 불안이죠. 대상이 없어질 것 같은 불안. 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분리불안이라고 흔히 넓게 생각할 때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리불안.
그리고 먹혀버릴 것 같은 공포. 상대방이 나를 잡아먹어서 없애버릴 것 같은 공포. 또 양가 감정. 좋고 싫은 감정이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양가 감정. 이러한 다양한 점들이 실은 이 분리개별화와 대상 항상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그 측면이 이제 적절하지 않을 때, 병적으로 벌어질 때 볼 수 있는, 물론 그 정상적인 면에서도 이런 면들이 몇 가지들은 드러나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그 항문기 시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입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명칭으로만 주로 기억할 때는 자율성의 부분, 분리개별화, 이럴 때는 대상 항상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절 통제의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문기 시기에 이제 문제를 아까 언급한 그 자율성이나 또 조절 문제, 그리고 분리개별화 문제에서 그 어떤 식으로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언급할 수 있을 텐데, 사례를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같은 이슈에 관련돼서 정리했다기보다도 그 최종적인 결과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그 4가지의 그 외형적인 형태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박증, 강박증이 아니라 강박성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둘째는 자기애성, 셋째는 경계성, 넷째는 수동공격성. 이러한 어떤 특성들이 다 항문기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은 그 자율성 문제, 그 대상 항상성 분리개별화 문제, 그 통제 문제, 이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형태를 4개 이외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병리적으로 형성되는 그 스타일이 지금 말씀드리는 4개의 그 외형적인 성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강박적인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이 컨트롤 부분, 자기를 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면을 말합니다. 이 컨트롤이라는 것은 주로 인지적인 컨트롤이거든요. 감정, 자기의 그 불안한 감정을 생각이라는 그 힘으로 이제 쥐어 누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어려서부터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아온 사람들은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과도한 판단과 처벌을, 전에는 이걸 누가 했죠? 자기 엄마나 아버지와 같은 자기 양육자가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요. 이러한 패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박성향입니다. 강박성향의 사람들은 매우 꼼꼼하고 원리에 충실하며 상황을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조금 자유롭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마치 자기가 떨쳐보지 못하는 부모님과 같은 것이에요. 늘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고 갇히게 만드는 틀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 패턴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통제의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럼 너 그렇게 살지 마. 자유롭게 살아. 옆에서 그러면은 스스로는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자기가 자신을 통제한다고 여기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남이 자신을 통제하니까. 부모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차피 통제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 가든 결국 누구에게든 통제를 받게 돼 있다. 그것이 나냐 남이냐의 문제지 통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입장이라면은 남이 나를 통제하느니 차라리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 거죠. 이러한 강박 성향 옆에 있는 사람은 숨통이 막혀요. 너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또 감정을 이런 인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다. 원칙에 충실한 면에 있어서는 때로는 상사에게 좋은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지만 융통성이 없어서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개의 이 강박성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높은 그런 인지가 아니라 굉장히 불필요한,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고 그런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강박이. 작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업무 효율이 잘 안 되고 생각만 많죠. 원칙에 매여서 일의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강박적인 성향은 주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생각이 너무 많다. 잡다한 생각, 잡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설명들은 학문기적인 주제들이 즉 상하관계적인 통제, 억압, 지도를 받을까 말까 이러한 부분들을 커서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기애적 분노라는 표현을 쓰는 돌발적인 분노 표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narcissistic 자기애적 분노, rage. 그냥 분노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narcissistic 자기애적이라는 타이틀이 드는데 이거는 자기애적 상처에 대한 반사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상대방이 폄하했을 때, 자존감의 상실, 내지는 자신감의 상실, 그런 부분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대개 이러한 자기애적 분노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외적으로 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때도 없이 나오는 그런 자기애적 분노는 이 자기애라는 형태가 아주 외형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인 반면 되게 잘 나타나지 않다가 어쩌다가 나타나는 그런 분노는 되게 이러한 자기애적 특성이 좀 더 수동적인 경우, 좀 더 겉으로 분출하기보다는 내재적인 이유로 있는 그러한 자기애, 그런 경우에서는 분노가 있긴 하지만 가끔 어쩌다가 예외처럼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시시때때로 신경질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라는 주제는 어느 시기에나 다 있지만 특별히 학문기 시기가 화와 관련이 많이 있죠. 그들 모두를 같은 유형으로 부를 수는 없다. 화낸다고 이게 다 어떤 항식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특정한 공통적인 면으로 그렇게 자주 화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될 부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애적 문제를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는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왜냐? 화를 내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화가 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 가치를 니들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 이런 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그 사람의 분노를 지켜보거나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냐면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만 잘났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자기 잘났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거니까. 이들은 상황이나 결정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기가 느낀 불쾌감을 더 높이 사고 일단 화를 내고 자기 중심적.
주변 사람이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그 배려를 많이 해요. 화내지 않도록 방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만은 이 사람을 화를 내지 않게 하는 게 차라리 나한테 편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배려란 말이에요. 저 사람 화내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잘 넘어가서 내가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그 대상은 상대방들의 그러한 태도들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나를 더 배려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받을 대우를 받는다. 내가 그만큼 잘났으니까 쟤네들이 이렇게 다 스스로 이렇게 잘 기고 내 말을 순응해야지.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더 합리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애적 분노는 기본적으로 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심의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어요. 이는 그 부모와의 그 엄마와 아이와의 상하관계에서 자기 욕구 충족은 이제 어머니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히려 더 과대화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더 부풀리는 경향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상처에서부터 출발한 거지만은 그것이 그 포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잘났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포장한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알량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예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잘 설명하지 않았던 대상상실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이 대상상실은 뭐 분리불안 그리고 유기불안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다룰 수 있어요. 영어로는 오브젝트 로스인데 근데 이 대상상실이 왜 이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느냐 우리가 이 시기를 그 기억력이 생성되면서부터 기억력이 완성되는 중요한 기억력의 변천 시기라고 이제 학문기를 규정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학문기적인 이 특성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어머니에게 주목한다는 것이죠. 기억이 생겨나면서부터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서로 이제 아주 친밀한 그리고 절대적인 교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결국 이 학문기가 마무리될 때에는 기억력의 완성과 함께 어머니를 내재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면화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객관식 기억이라고 그랬죠. 어머니에 대한 것들은 확인하는 작업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당장 그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직접 어머니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불완전한 기억이랑 그 비교를 해서 그 어머니의 이미지들을 계속 공고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 시기는 당장 눈앞에 누가 없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심을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의 또 한 가지의 과제는 이 통합의 과제인데 분리개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이것도 결국 기억과 관계되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선한 요소와 악한 요소 이 두 요소가 이제 너무 분열적으로 스플리팅이라고 그러죠. 흑백 논리처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통합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통합이라고.
근데 그러한 통합이 건강하게 진행이 되면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통합을 하지 못합니다. 대개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요. 선한 게 악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통합은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선한 게 악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으면은 통합이 되기보다는 나눠져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악한 게 조금이라도 많은데 통합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선한 게 악한 거에 먹혀버리기 때문에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있는 선이 없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선한 요소, 좋은 요소가 적을 때는 합치기보다는 분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즉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이 통합적인 과제, 그리고 기억에 분명치 않은 대상 상실에 대한 과제, 이 두 부분이 극단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채로 반복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격을 가리켜서, 성격을 가리켜서 경계성 인격이라고 해요. 보더라인 퍼스널. 원래 경계라는 표현은 그야말로 중간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신경증과 정신증의 중간 상태 이렇게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병이라는 게 고작 나오는 게 이제 신경증 그리고 정신증 이렇게 두 개로만 병을 나누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신경증 아니면 정신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중간 상태가 또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 중간 상태로 가장 대표적인 진단명이 바로 인격장애죠. 이런 중간 상태들에 있는 병들을 지칭할 때 그야말로 경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더라인.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보더라인 그 경계는 인격장애의 그 10개의 군 중에 진단명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진단명에 해당되는 경계성 인격장애의 그 경계성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분열, 흑백 논리에 의해서 생각이 흑백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변환되는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 대상 상실, 대상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대상이 자기 앞에서 사라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통. 아직 내면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나타나지 않음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잃어버렸다는 고통. 이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는 것이 이 경계성 인격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듯이 화를 내는 스타일은 살의 이유와 비슷할 수 있다. 즉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면에 있어서는 경계성 인격도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대상, 이러한 경계성 인격이라는 사람들은 이 화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대인관계 교류에 있어요. 이들은 경계성 인격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흑백 논리의 사고를 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과 옳은 그름, 좋고 나쁨에 치중하고 중간적인 통합적인 생각은 거의 할 수가 없다. 왜? 이 시기를 아직 적절하게 지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통합의 과제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굿과 배드라는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 어떤 대상을 무척 긍정적으로 여기다가도 이것은 이제 그 분열된 요소에서 좋은 요소를 자기가 직면하다가 어떤 사소한 이유로 금방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 있는 그 좋은 요소가 갑자기 이렇게 배드라는 악한 요소로 치환되는 것이죠. 확 돌변하는 겁니다. 이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픽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성 때문에 주변 사람은 그 사람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너무 성격이 이제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언제는 막 좋다고 막 올려놨다가 언제는 막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러니까 괴로워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기가 어렵죠. 이런 극단성 때문에
주변 사람은 서서히 이제 이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이랑 누가 옆에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 막상 멀어지면은 뭐가 이 사람한테 또 부여돼요? 이 대상상실. 나를 버리는구나. 유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두고 떠나버리는구나.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구나. 그것이 이 사람한테 또 다른 공포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상 보면은 그 상대방을 떠나게 한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변덕을 많이 하니까 떠난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날 버렸다. 요것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되게 그 경계성 인격장애는 이러한 혼란 상태에서 흔히 자해를 시도합니다. 또는 자해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치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을 조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인격은 그 가장 그 화려한 이런 학문기적인 특성들을 가장 화려하게 드러내는 성향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특성은 수동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성이라는 것은 별로 분노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공격성, 분노를 나타내는 방향이 아까 강박처럼 이 분노 자체를 그 생각으로 이제 억압하려는 그러한 태도로도 문제가 나타나고 또 이것들은 이제 있는 대로 표출하는 방식, 있는 대로 표출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경계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애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분노를 전혀 다른 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수동성이라는 껍데기로 이 분노를 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격적인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투미하다. 너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희미하다라는 사투리도 있는데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그들은 대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와 거의 동일하게 제대로 약속을 지키거나 제대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군대에서 이제 흔히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단체 활동이니까 군대에서는 얼차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쟤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막 고생을 이제 기합을 받고 그러니까 고문관이다. 네가 우리를 오히려 고문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들은 정말 자신의 애매한 결정과 태도 때문에 옆 사람이 고생을 해요.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대신 그의 기능을 떠맡아야 되는 부담을 안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은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냥 공격성은 대놓고 상대방을 고생시키고 그에게 화를 내고 이런 방식이지만은 여기 말 그대로 수동적인 공격성은 자기가 직접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법은 없어요. 자기는 오히려 지금 언급한 대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 더 괴로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화를 나게 만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화를 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것 이상으로 실은 상대방이 스스로 아주 화를 많이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목표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죠.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뭐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너무 인간구실을 못하니까 자식 때문에 내가 정말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막 가슴을 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특히 이제 학문기 시기에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상당히 그
자기 멋대로 아이를 키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모든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반항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유약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반항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당해가면서 지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킨 부모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자기를 신통치 않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갖는 이제, 양육자가 갖는 이 만능주의적인 부분에 일종의 상처를 입히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화나게 만들고. 이러한 수동공격성의 사람은 타인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대놓고 그 사람, 참, 넌 잘못됐다. 너는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고 머리 긋고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위로를 해줘야 할 판이고.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왜 그렇게 사나 하고 막, 자기가 더 답답해. 근데 그게 결국 목표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실상 분노가 매우 많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데, 하지만 분노를 능동적으로 표출하면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수동적인 표출이 발전됩니다. 즉,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몇 번 반항을 해요. 엄마한테 나름대로 이제 흔한 말로 개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두세 배로 자기가 표출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아주 큰 억압이나 또 보호복이나 이런 게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이는 제대로 자기의 화난 것들을 이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표출을 해서 공격은 좀 피하더라도 목표는 달성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표출 방식을 바꾸는 거죠. 즉 자기도 분노가 많았지만은 주변 인물, 즉 자기를 양육한 인물은 그러한 분노 표출이 훨씬 더 심해서 자신의 분노는 이제 당연히 억제하게 되고 다른 표출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런 수동성에 이제 익숙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이제 생깁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학문기 시절에 반복되는 주제들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 외형적으로 벌어지는 4가지 유형의 이제 병리적인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기억나세요? 자율성, 그리고 분리개별화, 여기 이제 대사항상성도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조절, 혹은 통제라는 주제에 관한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병리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대개 자율성에서는 수치, 그리고 의심, 그리고 조절과 통제에서는 주로 분노, 그리고 강박 이런 부분들이 부여가 되고 분리개별화 부분에서는 자존감, 결여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주로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들은 분열, 그리고 대상상실, 양가감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성향적인 패턴으로 볼 때는 이 강박증, 강박 성향, 그리고 자기애성, 그리고 경계성, 그리고 수동공격성 이런 특성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타입 중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들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항문기는 여러모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한꺼번에 다루는 부분이라서 실은 굉장히 얘기가 폭넓고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몇 가지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